지금 어머님들이 뇌에 찍혀 있는 사진은 뭐냐면 아이들을 왜 키우는가 라고 했을 때 스펙이에요. 스펙. 그러면 내가 누구를 중매 쓴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걔 직장이 뭐야? 잡이 어디야? 그렇죠? 먼저 봐야 되는 거는 인간 됨됨이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 아이가 어느 학교 나왔냐? 직장이 어디냐를 보고 그 다음에 보는 게 뭘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성을 봐요. 그 사람이 과연 나하고 맞냐 안 맞냐, 그 사람의 인간성이 어떠냐를 봐야 되는데 그거보다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시각이 잘못 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세계에서 1등이에요. 왜 그러냐? 잘못 선택했거든요. 잘못 선택하는 뭐예요?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돼 있었다는 거죠. 나는 그 사람이 스펙이 좋으니까 당연히 인간성도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했더니 스펙은 좋은데 인간성은 제로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아이들이 유아부터 초등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를 시킵니다. 열심히 공부시키는데 대학은 두 가지로 가거든요. 수능과 수시로 가요. 자, 작년에 수능 시험 보지 않고 대학 간 아이들이 85%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점점점 수능 10%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정말 공부는 잘해요. 근데 별로 버릇이 없어요. 그런 애들도 대학은 가야 돼요. 얼마큼? 10%. 나머지 90%는 어떻게 뽑냐는 거죠. 인간 됨됨이를 보고 뽑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안 보고 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는 내 아이를 수시로 보내겠다, 수능으로 보내겠다. 자, 한번 짧은 시간 좀 생각해 봐요. 자, 나는 수시로 보낸다, 수능으로 보내겠다. 자, 수시로 보내겠다 손 들어보세요. 시험 안 보고 수시로 보내겠다. 네, 이분들은 대부분 아이가 공부가 좀 안 되는 분이죠. 네, 좀 자신 없는 분들. 자, 그러면 수시로 가는 아이들은 성적표를 봉인합니다. 봉인. 저 성적은 봉인해요. 봉인하고 무엇을 보냐? 얼만큼 중고등학교 때 많이 활동했는가를 봐요. 왜? 어차피 공부로 뽑는 게 아니라면 인간 됨됨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어머님들은 몇 퍼센트가 수시로 가냐 수능으로 가냐도 모르니까 한 85%가 수능으로 가는 줄 알고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를 시킵니다. 대학을 가려고요. 근데 얘네들이 대학 가는 시기에는요, 이제 대학이 와서 모셔가는 시대가 됩니다. 3년만 지나면 이제 5년 뒤부터는 이 대학들이 급격히 이제 아마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대학들이 없어요. 이제는 옛날에는 서울대 들어가면 온 시골에 현수막 붙여놓고 이장님 오고 난리가 났었죠?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지금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이제 엄청나게 변해가는데 뭐가 변해가는 거냐?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변해가요. 자, 이 시각은 또 하나 무엇을 우리한테 아주 안 좋은 걸 낳느냐? 우리한테 부정적 시각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미디어가 발달되면서부터 우리가 속고 산다는 거죠. 끊임없이 속아요. 그래서 첫 번째 대표적인 예 하나만 들어보면, 우리가 옛날에 광우병 때문에 그때 소고기 절대 안 먹었었죠? 그렇죠? 속았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속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본에 핵이 터져서 복어 있죠, 복. 그거 절대 안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맨날 그때 복집만 찾아다녔어요. 왜? 35,000원짜리 참복이 19,000원에 주더라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살아요.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인간은 저렇게 인간성이 안 좋고 참 사람답게 산다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내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에 쏙 들게, 내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들도록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만 빼고 다 인생을 못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왜 그렇게 소통에 부재가 생기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투고 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힘들까? 정말 제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든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싸우고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왔냐면 뇌에서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뇌에 그걸 심리, 뇌 이런 게 전부 뇌에서 있는데요.
그러니까 뇌를 통해서 트라우마를 찾아요. 그런데 상담 심리자는 그 사람의 말을 이끌어내면서 마음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말 속에서 찾아요. 근데 저희는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냥 뇌를 찍으면 그 안에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뇌는 어디에 있냐면,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뇌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시상이라고 하는 요쪽에 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동양 사람들은 그게 마음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 이러한 부분들이 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왜 우리 인간에 많은 모순점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자, 인간이라고 하는 걸 보면, 자, 이게 뭐죠? 혹시 이거 기억하시나요? 이게 뭐예요? 황금박쥐. 자, 요거 아는 세대가 저하고 비슷한 세대예요. 자, 그럼 요거는 뭘까요? 네, 요거는 이제 조금 밑에 세대죠. 자, 이 로봇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혹시 아세요? 자, 칩이 들어가 있을까요? 사람이 들어가서 조절을 했을까요? 예, 이 로봇은 사람이 들어가서 조절한 로봇이에요. 이것도 로봇도 그래서 7080 세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즘의 로봇을 볼까요? 자, 아름다운 여대생 로봇이에요. 자, 이렇게 아름다운 여대생인데 이게 여대생 로봇이에요. 중국에서 만들었죠. 이 로봇은 어느 정도 인공지능이 와 있냐면, 막 사람들이 물어보면 아, 나 이제 그만하고 자야 돼, 피곤해, 더 이상 물어보지 마,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이 정도까지 대단한 인공지능의 로봇이 사람이 들어서 조절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뇌, 그전에는 사람이 뇌가 들어간 거예요. 사람이 몸이 들어간 게 아니라 뇌가 들어가서 조절을 했어요. 이번에는 이 뇌를 작은 칩으로 만들어서 이 칩을 갖다 집어넣는 것을 인공지능 그래요. 인공지능이에요. 지능. 감성이 아니라 지능만 넣을 수 있지 감성은 넣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감성이 들어가는 로봇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그 만화에서나 영화에서나 보는 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감성이 생겨서 눈물을 흘린다든지 이런 로봇이 돼서 내가 넣어놓은 칩대로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움직인다, 그런 거 우리 가끔 보죠. 그런데 로봇은 감성을 넣을 수가 없어요. 인공지능만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로봇이 어떻게 해서 나 지금 피곤해, 더 이상 말 시키지 마 라고 말을 하냐면, 자신이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라 대충 칩을 집어넣을 때 한 200명 정도가 너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피곤하다는 말이 나오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게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로봇은 내가 칩을 넣어놓은 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능, 바둑 같은 경우는 이 지능은 우리가 로봇을 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간단한 핸드폰 하나에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핸드폰에서 네이버 검색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네이버 검색보다. 그래서 이 미디어가 나올수록 인간의 뇌는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친구 핸드폰 몇 개나 기억하시나요? 몇 개 기억하세요? 한 5개는 기억하시나요? 친구 거? 5개? 대단한 머리예요. 전 제 친구 거는 하나도 기억 못합니다. 유일하게 누구만? 저희 가족. 그것도 아들 거는 요즘 가물가물해요. 목사님 몇 개 기억하시나요? 혹시 하나? 네. 그런데 옛날에는요, 핸드폰 없을 때는요, 거의 수첩 하나 통째로 외웠잖아요. 인간의 뇌는 계속해서 어떻게 되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미디어가 발달될수록 인간의 뇌는 나약해집니다. 왜? 편하거든요. 여러분, 살을 빼려면 몸이 편해야 될까요? 혹사시켜야 될까요? 혹사시켜야 돼요. 혹사시키면 근육이 생겨요. 뇌도 마찬가지예요. 뇌를 혹사시켜야 시신경이 발달하는데, 편하면 편할수록 시신경은 필요 없는 거는 쳐내요. 왜? 이게 본능적으로 이 뇌가, 몸이 적당한 에너지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막 운동을 안 하면 아, 이 근육은 필요 없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근육을 없애버려요. 그럼 그만큼 에너지를 적게 쓰죠. 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전화번호를 막 외우면 아, 이 사람은 이만큼의 시신경이 필요한 것보다 막 만들어내다가 안 쓰면 이거 필요 없는 걸 왜 에너지만 잡아먹어요? 다 쳐냅니다. 이걸 가지치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내가 필요한 몇 가지만 빼고 나머지는 모든 게 가지쳐져 있어요. 이걸 우리가 현대인 그러고, 그런 걸 무슨 세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서 어느 쪽에 가지가 가장 많이 쳐 있는 세대들, 이런 어떤 세대들 이렇게 해요. 그럼 인간은, 로봇과 인간의 차이는 뭐냐면, 이렇게 로봇이 완벽하게 인간의 표정을 흉내낼 수 있는 이런 로봇이 있는데, 그러면 사람은 로봇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자, 그럼 저렇게 로봇을 우리가 이겨요, 못 이겨요? 지능적으로? 자,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봇을 이기는 게 아니라 로봇을 이기려고 싸우는 사람은 바보시죠. 내가 네이버 검색보다 더 많은 걸 외우려고 하다 보면 이건 바보죠. 그래서 앞으로 시험이 왜 수능에 점점점 시험을 안 보냐? 결국 그렇게 외우는 것들은 핸드폰 하나만도 못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럼 뭐가 필요한 거냐? 현대사회에 바로 로봇이 아닌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우리 사람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사람을 로봇을 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요. 제가 한번 잠깐 얘기했지만 핸드폰 하나 만드는 데가 100원이 든다면 실제 이 핸드폰 조립은 메드 인 차이나죠? 중국 가서 조립을 해요. 자, 그럼 얼마를 든다고 그랬어요? 핸드폰 하나 조립하는데 얼마 들을까요? 자, 100원이 원가면 얼마나 들을까요? 조립가가 조립은 5원이에요. 자, 100원이면 핸드폰이 100만 원이면 조립은 5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핸드폰 회사 사장이면 내가 다 만들까요? 하청 줘서 다 만들어 올까요? 자, 전부 만들어 온 금액은 얼마일까요? 이게 30원이에요. 핸드폰 하나를 만드는 데는 총 들어가는 비용이 35원이에요. 그럼 65원은 무슨 값이냐? 아이디어 값이에요. 디자인 값, 아이디어 값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아이들은 어떤 애를 만들 거냐는 거죠. 자, 이렇게 핸드폰을 조립하는, 단순한 조립하는 이런 기계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창출해내는, 이것을 협력하는, 그렇죠? 협력하는 일을 할 것이냐, 어느 쪽, 즉 창의적인 아이를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대를 보면 한때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이 공업 시대에서는 공고 출신들이, 상고 출신들이 대우를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지금은 반대로 뜨다 보니까 또 그런 쪽이 대우를 못 받다가 다시 떠요. 그래서 요즘에 저 포항제철이나 현대제철 같은 데서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다시 2년 동안 재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는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박사들도요, 엄청난 박사들이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자격이 고졸 이상이에요. 근데 엄청난 사람이 지원을 해요. 다시 이런 시대가 돌아오는 거죠. 시대는 돌고 도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그러면 뭐가 다르냐는 거죠. 우리 인간의 뇌는 뭐가 다르냐면 반도체예요. 기계는 이 반도체를, 얼마나 작은 반도체를 만들어서 칩을 만들어서 넣냐, 그럼 내가 넣어 있는 거 외에 절대 로봇은 생각하지 못하지만, 인간은 반도체로 따져도 4기가짜리가 몇 개가 들어있냐면 사람의 뇌에는 약 저런 것들이, 자, 저런 게 약 1000개 정도가 뇌에 들어있을 만큼 우리 인간의 용량은 대단한 용량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왜 로봇한테도 지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 1000개 정도를 한쪽에 분산하도록 뇌가 만들어져 있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내가 필요한 거를 만들어서 쓰도록 뇌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스스로 다 하도록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가장 좋은 건 뭐냐, 내가 로봇이 되는 건이 아니라 로봇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창의적 뇌를 준 게 유일하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자를 잡을 수 있는 도구를 만들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런 창의적 사고를 준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럼 인간은 이렇게 칩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은 뭘로 만들어져요? 회로요. 자, 옆에 보면 저게 회로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인간은 회로가 만들어지고 로봇은 칩을 만들어서 집어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차이인데, 만약에 인간에게 이런 그림을 보여줬을 때, 로봇은 저 그림을 보면서 내가 너는 저게 어떻게 보이니라면 이렇게 생긴 근육이 움직였을 때는 자, 이런 모습이야라고 내가 집어넣은 약 100여 가지의 표정 관리할 수 있는 것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보는 방법이 다른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청소년의 문제가 나오는 게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른과 청소년의 뇌는 보는 시각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자, 이 그림은 무슨 그림처럼 보입니까? 저 그림이, 자, 무슨 그림처럼 보여요? 무슨 그림? 놀란 그림. 자, 또 저 뒤에 학생 맞지? 여학생. 무슨 그림처럼 보여?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성인과 청소년들에게 자, 이게 어떤 모습으로 보이니라고 질문을 해봤어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놀란 그림으로 보이죠? 자, 그랬더니 성인은 참가자 중에서 약 98%가
놀란 그림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얼굴이 놀란 얼굴이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청소년은 50%만이 놀란 얼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신기한 건 이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놀란 표정이라고 했지만 슬픈 표정, 행복한 표정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화난 표정, 그 다음에 혼란스러운 표정, 아예 모르겠다. 자,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청소년과 어른은 눈으로 바라볼 때 생각하는 뇌 부위가 다르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과 어른이 이걸 볼 때 뇌를 찍어봤어요. 정말 에너지 도는 부분이 다를까? 찍어봤더니 청소년들은 이 부분이 에너지가 돌아요, 저 그림을 볼 때. 근데 성인은 전두엽이 돌아요. 다시 말해서 성인은 이걸 볼 때 전두엽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청소년에는 축두엽으로 생각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과 성인은 같은 물체, 같은 걸 바라보는데 두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어머니와 딸이 함께 같은 모습을 보는데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 표현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와 청소년이 소통이 돼야 안 돼요?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죠. 바라보는 시각이. 그럼 부부는 왜 다를까요? 부부는 청소년도 아닌데 왜 다를까요? 네? 자, 청소년과 성인은, 부부는 보는 시각이 똑같아요. 근데 왜 다를까요? 부부는 왜 달라요? 아, 이건 뇌의 선호도가 달라서 그걸 안 맞는 거예요. 그거 이건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바라보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은요, 이 시기가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유아는 이마에서부터 저런 여러 가지의 회로가 만들어지는데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태어날 때는 기계, 로봇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배고프면 그냥 울고 이런 회로만 넣었어요. 배고프면 울어라 이런 거요. 그리고 놀래면 깜짝 놀래도 울어라, 열나도 울어라, 이런 기본적인 회로만 넣었지 얘들이 기분 좋다 안 좋다 이런 걸 표현한다지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기본 뇌가 3개월 정도 만들어지고 나면 거기에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회로들을 만드는데, 회로는 내가 만들어서 끼면 이 로봇은 그 순간 그 안에 있는 칩만큼 움직여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만드냐면 3개월을 걸려요. 예를 들어서 기본 생활 습관 하나, 아빠 먼저 드세요 라고 하는 이 하나를 칩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냐? 3개월이 걸려요. 3개월씩 만들어서 계속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하나하나 쌓았을 때 나중에 얘가 성인이 됐을 때 그걸 보고 우리는 사람 됨됨이가 어떻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르쳐서는 안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반드시 인간의 회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내가 왜 아빠 먼저 드세요를 해야 될까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뭐를 해야 되냐면 행동을 해야 돼요. 3개월 동안 반복적인 행동을 하면, 때로는 6개월 동안 반복을 하면 만들어져요. 그러면 보세요. 인간은 동물과 차이가 뭐냐면 기계적 행동에다가 딱 하나 더 있어요. 생각. 이 생각이 없다면 우리는 기계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으면 화가 나야 안 나요? 화가 나죠? 그러면 소리를 지르고 한 대 때렸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얘가 소리를 지르니까 많이 생각해서 소리 지르고 때려야지라고 많이 생각해서 소리 지르고 때리나요? 아무 생각 없이 나오나요? 아무 생각 없이죠? 다시 말해서 생각 없이 행동이 나와요. 이게 로봇이에요. 생각 없이는 로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저장되어 있는 것만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생각을 덮지 못하면 이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고 나서 다시 생각으로 덮으니까 어떤 생각이 나요? 괜히 소리 질렀다. 안 때려도 되는데. 뭐 하고 나니까 생각이 기계를, 그저 좌뇌를 덮고 났더니 아, 그냥 놔둘 걸,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항상 생각은 인간이니까 생각을 앞서 갖고 있어요. 로봇은 생각 없이 기계만 있죠. 그럼 우리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잘해야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편 진짜 직장에서 안 잘리려고 바둥바둥 거리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 사표를 썼다 접었다 하면서 왜 못 버리냐고요. 저 자식 때문에. 자, 이 생각해 보면 좀 안쓰럽지 않아요? 그래서 잘해줘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생각. 근데 집에 가서 남편을 보니까 생각대로 나와, 행동이 나와. 그쵸?
그런데 이건 생각이 뭐예요? 생각 없이 남편 볼 때 생각을 계속 잡고 있었어야 돼. 남편한테 잘해야지 해야 되는데 생각을 놓쳤어. 그러니까 생각과 점점 멀어지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 사이코패스 그래요. 사이코패스는 뭡니까? 양심 없이, 즉 생각 없이, 아무런 가책 없이 동물처럼 행동하는 것, 그렇지 않아 동물처럼 행동하는 것, 로봇처럼 행동하는 것,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끊임없이 어떤 게 인간이냐? 내가 만들어 놓은 생각을 아니요, 행동을, 그러니까 내가 만든 칩을, 그 칩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끊임없이 생각으로 덮어서 그걸 가만히 갖고 있으면 없어져요. 3개월 동안 안 쓰면 없어져요. 회로가 계속 쓰면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결혼해서 시집 가자마자 신혼여행 갈 때부터 잔소리 했나요? 남편한테? 신혼여행 갈 때부터? 아니면 신혼여행 결혼할 때부터 이 인간 나 살면서 맨날 잔소리 해야지 뭐 이러면서 결혼했나요? 아니죠. 뭐만 하려고? 사랑만 하려고요. 자, 이게 뭐예요? 생각. 사랑만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계속해서 3개월 동안 잔소리가 만들어져 또 만들어져 또 만들어져. 이 잔소리가 엄청난 탄탄한 칩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생각도 이 방호벽을 깨질 못해요. 이게 부부예요. 그러니까 항상 남자도 어디 가서 밥을 먹으면 어떤 생각해요? 아, 가족하고 왔으면 좋겠다. 애들 데려왔으면 좋겠다. 부인 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늘 우리가 생각은, 모든 인간은 생각은 아름답다는 거죠. 다 생각은 아름다워요. 근데 행동은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할 때 생각하고 행동했을까요? 생각 없이 했을까요? 생각 없이. 비로소 3번 부인하고 났더니 버뜩 뭐가 생각이 온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생각 없이 행동했구나.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을 덮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덮느냐? 사탄이의 생각으로 덮을 것이냐? 주님의 생각으로 덮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생각으로 덮으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행동. 그게 안 되니까 철야하고 새벽기도 하는데 뭐가 안 바뀌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못 믿어서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당신이 미워서 교회 안 가잖아요. 그렇죠? 왜? 행동이 안 바뀌니까. 그럼 자, 이 사람은 참 크리스찬이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행동을 바꿔야 되느냐라고 할 때 제가 연구를 해본 게 뭐냐면 성경적도 가장 원하는 게 어디냐?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덮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가정에서 남편한테 함부로 하고 가정에서 아내한테 함부로 하면서 교회 와서 사회에 가서 봉사활동한다? 이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이건 절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위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갔을 때 직장에서는 누구처럼? 요셉처럼, 그렇죠? 요셉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야, 쟤는 정말 크리스찬인데 대단하다. 네가 믿는 하나님 같으면 나도 한번 가봐야지. 이렇게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믿음은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죽어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알면 뭐하냐고 행동이.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내가 지금 믿음으로써 얼마만큼 나를 연단시키냐는 내가 저 맛있는 걸 먹을까, 이 죄악을 넘을까 말까, 이런 끊임없이 이런 생각을, 이게 생각이잖아요.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생각. 살다 보면 끊임없이 죄악 중에서 이걸 가 말어, 해 말어, 끊임없이 뭐를 생각의 갈등이에요. 이 갈등 속에서 어느 행동이 나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느 행동으로 나가느냐를 트라우마 그러는 겁니다. 그게 트라우마예요. 어렸을 적에 좌뇌적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 사람은 좌뇌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트라우마니까 뭔가 하는데 하는 족족 사업은 망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 뭐라고 그러냐면 앞으로 절대 어떤 것도 사업은 하지 마세요. 왜? 당신은 하나마나 망합니다. 어차피 좌뇌 트라우마가 있어서 안 돼요. 근데 우뇌는 너무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성은 너무 좋은데 좌뇌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두 부부가 왔을 때 그 부부는 그런 문제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상해서 트라우마를 봤더니 이분은 트라우마인데 이건 어떤 트라우마냐?
감정적으로 물에 빠졌었다, 집에가 화재가 났었다, 뭐 이런 거는 운해의 트라우마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환청이나 우울증이나 조울증 이런 게 오는데, 엄마 아빠가 싸우면서 이혼한대. 그럼 얘가 계산을 해. 어떻게 이혼하면 누구하고 살까? 자, 이런 거는 좌뇌 트라우마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살면서 어느 쪽 트라우마가 있느냐가 평생 살아가면서 지금 이제 여러분이 내가 나도 모르게 나오는 행동들이나 나도 모르게 하는 언어들은 어느 날 보니까 우리 부모님하고 비슷한 내가 행동이나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트라우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트라우마에서 엄청 큰 뭐 사건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들을 계속 보면서 그게 트라우마. 그래서 여러분이 크리스찬 가정이면 아이가 그냥 교회 안 다니고 엄마 아빠만 봐도 이 안에 뭐가 새겨져야 돼? 예수님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걸 트라우마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시는 분이 집에만 오면 둘이 매일 싸우니까 6살짜리 그러잖아요. 어떻게 집사도 싸우냐 그리고 따진대잖아요. 6살짜리가. 그런 트라우마를 주면 얘가 아무리 엄마 아빠가 장로가 되더라도 결국 얘는 마음속에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가 그 다음 때에 가면, 그래서 여러분 3대가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많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3대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왜? 내가 행동 제대로 못하면 내 떼서 끊어져요. 절대 우리 자녀들은 신앙생활 안 합니다. 그러니까 3대가 잘하려면 우리 아버님이 정말 신앙생활 안에 뭐니 내 트라우마 있어야 되고, 나와 우리 부인의 동시에 트라우마가 우리 아이들에 있어야 되고, 이게 3대가 맞아야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대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정말 존경스러워. 야, 이 집안은 대단한 집안이다. 대단한 집안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3대, 그래서 3대가 신앙생활하는 왜 대단하냐? 그 뭐 축복받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집은 왜 잘 사냐? 대단한 집안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심리는 몇 살까지로 나눠져 있냐면 7살 단위로 인간의 심리 이렇게 나눕니다. 7살 단위로. 그래서 청년을 알으려면, 그래서 7살짜리를 우리가 1차 사춘기 그래요. 그래서 7살짜리가 갑자기 조그만 게 뭐 한다고 삐져가지고 방에 들어서 안 나오고, 엄마 영어 삐 알아? 막 이러고 잘난 척하고 막 이런 애가 여기 7살 때 있어요. 요게 1차 사춘기예요. 그 다음에 14살 되면 2차 사춘기 그래요. 2차 사춘기는 이제 정말 예민한 중2병 걸린 요기에 2차 사춘기고요. 3차가 21, 이 청년 때 철학이, 본질이 평생에 살아가면서 가치관과 짭에 대한 철학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그래서 대학 때 2년만 요때 다니면 그걸 평생 전공자 그래요. 근데 제가 음악을 좋아해서 지금부터 아주 좋은 음악대학 가서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그럼 저는 전공자라고 안 하고 제가 음악을 쫙 배우면 저는 연주가라고 그래요. 연주가. 근데 대학교 다닐 때 2년만 되면 평생 이 사람 뭐라고 그래요? 전공자라고 그래요. 왜? 그때 아무리 연주를 잘해도 내 마음에는 음악에 대한 철학이 없어요. 본질이. 근데 20살 때는 철학과 본질이 생겨요. 그 다음 28에는 뭐냐? 이성의 눈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28살에 이성의 눈이 안 뜨니까 시집을 못 가는 거예요. 그 장가를 못 가는. 그러니까 제대로 뜰 때 떠야 되는 거예요, 이게. 28부터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찾으러 다니면서 이 세상에서 나가고 가장 안 맞는 남자를 찾아다니고 가장 안 맞는 여자를 찾아다니는 게, 그래서 별로 찾아다닐 일 없어요. 그냥 내 옆에도 많아요, 나하고 안 맞는 남자들. 그냥 그 중에 고르면 돼. 결혼해보면 그놈이 그놈이야. 다 똑같아. 자, 그래서 28은 이성, 35은 이제 아주 중요한 35이 엄밀히 따지면 2차 사춘기예요. 그래서 요 시기에가 조울증, 우울증, 화가 가장 많을 때가 35부터 42이에요. 요때고요. 42이 되면 성장기, 애들이 막 부쩍부쩍 커서 애들 크는 모습에 살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77은 49, 49가 되면 하나님이 여자에게 너는 임무를 다 했으니까 이제 임무를 바꿔라. 이제 임무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못 이름을 붙여서 우리는 갱년기 그럽니다. 갱년기가 아니라 이제 인생의 삶을 바라보는 코드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49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머니로 아내로요. 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49까지 어머니가 집을 비우면 그 집안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는요, 철저하게 여성 호르몬으로서 나와서 오로지 아이만 보는 거예요. 먹을 거 있으면 아이만, 좋은 데 가도 아이만, 자식만 생각이 나요. 그리고 남편 뒷바라지 하는 거예요. 그러다 49이 딱 되면 그때부터 호르몬이 바뀌어요.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 네 인생을 살아라, 수고했다, 이렇게 해서 바꿔주는 게 이게 갱년기 그러는데, 이름이 좀 갱년기니까 좀 서글프죠?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얼마나 사나요? 우리가 요즘 얼마 산다고 그래요? 100세. 우리 할아버지 때는요 60 환갑잔치 해드리면은 야 대단하게 살았다. 그리고 68에 돌아가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 만큼 살았다고 그랬어요. 살 만큼 살았다. 그래서 그때만 60만 되면 어떤 생각하냐면 나 이제 죽을 때 됐어. 다 살았다. 그렇죠? 근데 제가 내년에 환갑이에요. 제가 내년에 환갑인데 앞으로 곧 죽을 것 같아요? 아니죠 목사님. 아직 한참 더 할 것 같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 머릿속에서 나는 100년 살 거야 라고 뇌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매스컴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 매스컴에서 보면 아침 드라마 볼게요. 아침 드라마 보면 거의 이각관계 삼각관계 계속 이게 꼬여요. 그렇죠? 꼬이니까 그거 보고 저녁에 남편이 조금 들어오면 이리 와봐 당신 옷 벗어봐 뭐 묻었나 이게 의심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드라마의 영향이 얼마나 무섭냐면 드라마는 요즘에 남자들이 이렇게 띄우는 세대가 되면은 그 드라마는 시청률이 없어요. 그래서 첫째 남자들이요 뭘 잘해야 돼요? 돈 잘 벌어야 돼요. 직장이 탄탄해야 됩니다. 그런데 드라마에서 보면 아침 드라마 보면 여자들이 많이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이혼을 정말 어렵게 하는 게 이혼인데 아주 쿨하게 해요. 그렇죠? 쿨하게 하면서 애는 엄마가 키워요. 그런데도 신기한 건 대기업을 잘 다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대기업 아들이 쫓아다녀요. 이혼한 여자를 따라다녀요. 그리고 이 여자는 튕겨. 그래서 여자들이 착각을 해요. 나도 이혼하면 저런 남자가 쫓아다닐 거다. 근데 거울 봐봐. 얼굴이 달라. 그걸 알아야 돼. 그 얼굴하고는 달라. 따라다녀요. 이런 엄청난 착각 속에서 여자들이 자신감을 얻어요. 남자는 그거 보면서 자존감이 없어져요. 그래서 남편이 직장을 다니는 걸로만 원하지 않아요. 집에 와서 애 잘 봐야 돼요. 그 남편이 직장에 정말 올인해서 그 다음에 집에 오면 애 잘 봐야 돼요. 거기까지인 줄 알았더니 또 있어요. 주말 되면 텐트도 잘 쳐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집어 던지면 막 펼쳐지는 텐트 있죠. 막 그런 것도 나와요. 이 텐트 못 치는 남자들 위해서 집어 던지면 막 펼쳐지는. 그러다가 요즘에 모든 방송이 또 망가뜨려요. 백시 아저씨가 특히 주범이 돼가지고 조리도 잘해야 돼. 이제 요새 남자가 조리 잘해야 돼, 텐트 잘 쳐야 돼, 애 잘 봐야 돼, 돈 잘 벌어야 돼.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우리 남편 무능한 남편이야. 아니에요. 그런 남편은 드라마에서만 있어요. 그래서 대리만족이에요. 그런 남자 이 세상에 없어요. 혹시 나 그런 남자다 손 들어보세요. 없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만 딱 들어가 있으면 이건 만족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매스컴에 사람을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77에서 49가 되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도 여자들이 77에서 49가 되면 반드시 이제 5가지를 가져라.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서 SBS에서 한번 재미있으라고 한 얘기인데 사실은 좀 본질도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친구가 있어야 되고요. 돈이 있어야 되고요. 건강이 있어야 되고요. 딸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니라 강아지가 있어야 된대요. 이 5가지가 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의미를 심어봤어요. 여러분 건강은요. 몸 건강 아니라 뇌 건강. 뇌는요. 35세까지 보통 35세까지 발달하다가 35세부터 이제 뇌가 망가지기 시작해서 언제 치매가 오냐? 70에서 75세 사이부터 치매가 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치매는 언제부터 관리하는 거냐? 30 중반부터요. 30 중반부터 관리를 해서 단단한 뇌를 만들지 못하면 결국 그 현상이 시시가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건강, 그래서 웰빙 하는데 여러분 몸만 건강하고 뇌가 건강하지 않으면 이건 더 심각해요. 왜? 지금 현재 치매 환자가 20%죠. 그렇죠? 70, 80대 치매 환자 20%인데 지금 40대가 7, 80일 될 때는 치매 환자가 80%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쳐다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을 못 알아볼 거예요. 조만간에. 어디세요? 라고 뭐 이제 그런 시대가 왜 치매가 점점점 많이 오냐? 문화는 발달할수록 점점점 발달할수록 바쁘고 점점 발달할수록 가치가 많지 뇌는 약해져요. 거기다가 스트레스는 많아요. 그래서 뇌가 급격히 나빠져서 치매로 갑니다. 그래서 첫째 건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건강을 통해서 사이클도 운동도 하고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뇌 건강도 조심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친구가 왜 필요하냐? 50대면 남편 대화가 이제 안 통해요. 대화가 안 통해요. 애 나하고 안 놀아줘요. 50대면 이제 자기들끼리 놀아요. 이리 엄마하고 밥 먹으러 가자. 엄마랑 갔다 오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50대면 친구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울증 걸려요. 그래서 이런 통계를 보니까 저녁
밤 11시에 찜질방에서 친구들한테 딱 문자 보내. 나 지금 찜질방인데 오늘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좀 이야기 좀 하자라고 했을 때 3명의 친구가 온다. 이 사람은 평생 치매 안 걸린대요. 3명이 오면. 근데 1명도 안 왔다. 그 사람은 고치매 걸립니다. 한번 오늘 해보세요. 오늘 한번 가서 이 동네만 가면 또 다 만나서 안 되겠다. 딴 데 찜질마다 문자 보내봐요. 나 오늘 정말 외로운데 이야기 좀 하자. 밤 11시에. 그랬을 때 3명이 오면 내가 참 인생 잘 살았구나. 1명도 안 왔다. 내일부터 좀 커피도 사고 좀 사고 댕겨요. 오직 인생을 잘못 살았으면 1명도 안 와요. 그래. 그 사람은 고치매가 와요. 그래서 두 번째는 친구예요. 첫 번째는 건강, 두 번째는 친구, 세 번째는 딸이에요. 딸이 뭐냐면 이건 든든함이에요. 든든함. 남자들은 아들이 든든하고 여자는 딸이 든든하죠. 49세까지는 누구 가르쳤어요? 아이들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돈도 말이에요. 49세 전과 후는 달라요. 자, 그러면 딸은 지금까지 든든함인데 애를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또 남편이 배워야 됐잖아요. 직장 안 잘리려면. 이제는 자기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난리를 떠는 거예요. 막 집에 갔더니 이상한 식칼 사다 놓고 저울 사다 놓고 막 뭐 음식 자르는데 꽁지는 다 버리고 막 자르고 막 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조리사 학원 다닌대요. 근데 뭘 엄청나게 막 해요. 그러더니 한 달 만에 자격증을 땄어요. 조리사 자격증. 야, 그거 따가지고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몰라요. 막 계속 나 보여주면서 행복해요. 근데 내가 보는데요, 맛은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맛은 똑같아요. 안 변해요. 그럼 뭐만 바뀌었냐? 모양만 바뀌었어. 근데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몰라요. 에? 뭔가 이제 나를 위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왜? 50까지 이제 애를 가르쳤으면 내가 앞으로 100살까지 살려면 뭔가 배우고 나누고 하려면 뭐가 있어야 배우고 나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이에요. 돈은요, 50이 되면 집이 몇 채가 있어야 되고 뭐 월세가 나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돈을 쓰느냐예요. 지금은 이제 내가 5천을 얻다 쓰려고 그러면 이 5천원 우리 아들 학용품 사주면 우리 아들 용돈을 주면 얼마나 행복해 하는데 내가 어떻게 커피를 사 이러고 못 샀단 말이에요. 2만원 이거 아끼면 우리 남편 넥타이를 하나 사줄 텐데 이렇게 아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도 아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자신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커피 한 잔에도 좀 사고 칼국수도 좀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도 좀 쓰라는 거예요. 저가 이제 활동을 많이 하니까 이 뭐 주말만 되면요, 때로는 어느 때 예식이 막 7, 8군데예요. 나 혼자 갈 때도 있지만 집사람하고 같이 가야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럼 집사람은요, 농이 3개예요. 3개를 다 열어놓고 항상 이렇게 말해요. 입을 만한 옷이 없다. 아니, 농이 3개예요. 3개. 그거 다 열어놓고 입을 만한 옷이 없다가 그러고 서 있어요. 그럼 난 급한데, 그럼 버려. 그럼 뭐라 그래요? 버릴 만한 옷도 없다 이래요. 아니, 세상에 입을 만한 옷도 없고 버릴 만한 옷도 없대요. 농이 하나 가득인데.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계절에 한 벌 정도는 사라. 이제 당신을 위해서 쓸 때다. 젊은 청년들은요, 이 찢어진 티를 입어도 이뻐요. 맞죠? 젊은 청년들은 3,000원짜리 티셔츠를 입어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60이 넘어가면요, 아무리 발라도 그게 분장이에요. 아니면 변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입을 만한 옷도 나이가 들어가면 애들 티셔츠 입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절에 하나 정도는 그래도 내 마음에 드는 옷을 사라. 나를 위한 투자를 좀 해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 사람에게 커피도 한 잔 사고 좀 칼국수도 한번 사고 이제 이렇게 사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뭐가 있나요? 강아지. 강아지는 뭘까요? 내가 화나고 기쁘고 슬플 때마다 강아지는 보면서 꼬리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나만 보면 내가 파자마 입고 있어도 꼬리치고요, 화장 안 해도 꼬리치고요, 옷을 잘 입고 있어 항상 꼬리쳐요. 맞죠? 제가 교장 연수를 갔는데 요새는 교장 선생님들이요, 여자분들이 꽤 있어요. 제가 한 10년 전에 강의 갈 때는요, 여자가 한 300명 중에 한 5분 정도만 여자예요. 그런데다 교장 선생님은 웃지를 않으세요. 전부 인상 쓰고 있는데 제 강의가 100분이면은 그 장학사가 50분 이렇게 나눠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한 번에 그냥 쭉 100분하고 갈게요 그랬더니 어려울 텐데요. 제 강의가 얼마나 재밌는데요. 그리고 딱 올라갔는데요, 세상에 40분 강의하는데 아무도 안 웃어요.
인상만 쓰고 앉아 있어요. 근데 이게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강의를 해요? 결국 40분 만에 끊었어요. 제 인생에 처음으로 거기서 5점을 남겼어요. 쉬었다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나오는데요, 교장 선생님들이 한 40명이 줄 서갖고 이렇게 말해요. 박사님 너무 재밌었어요. 명함 하나 주세요. 아니 세상에, 너무 재밌었다고 명함 달래요. 근데 아무도 안 웃었거든요. 저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이렇게 말했어요. 강아지는 웃는 근육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있어요? 꼬리가 있어요. 강아지는 웃는 근육이 없는 대신에 꼬리가 있어서요, 꼬리를 감추면 나를 무서워하는 거고요, 꼬리를 들면 얘가 나한테 대들어보겠다는 거고요, 꼬리를 치면 얘가 나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교사님들한테. 선생님, 강아지는 이래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웃는 근육도 없는데 꼬리도 없나요? 이제 교장 연수 끝나고 학교로 갈 때는 개 꼬리를 하나 들고 다니세요. 선생님들만 만나면 격하게 흔드세요. 여러분, 개는요, 강아지는 항상 나를 보면 반겨요. 여러분이 이제 50이 넘어가면 사람 차별하지 말고 누구든 만나면 강아지처럼 반겨주라는 거예요. 안아주라는 거예요. 보듬어주라는 거예요. 50이 넘어가면 인자해지라는 거예요. 까탈맞게 너는 이래서 좋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만큼 연륜이 되는 거예요. 연륜이 이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50이 넘어서도 아직도 봉사하면서 사람들 상처 주고 이런 사람은 철이 덜 들은 사람이죠.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 살면 그러면 100살까지 건강해 산다라고 해요. 그래서 갱년기에 첫 번째 오는 증세가 뭐냐면 몸에 열이 났다 안 났다. 그렇죠?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동안 자식 새끼 키우면서 얼마나 열받았어요. 남편 뒷바라면서 얼마나 열받았어요. 남은 생은 열받지 말라고요.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게 삶이에요. 자, 그래서 77에서 49, 그 다음에 7 곱하기 10, 이게 인생 다 살았다. 그래서 7 곱하기 10밖에 없어요, 심리는. 그러니까 옛날엔 70은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7이 10이 되면 그 다음에 겹칩니다. 이게 겹쳐서 70 먹은 노인 심리와 7살 먹은 아동 심리가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 70 먹은 사람 첫 번째, 잘 삐져요. 애들 뻑하면 삐져요. 70 먹은 사람은 애들하고 또 뭘 사다 드리면 우리 할머니 맨날 갖다 감춰요. 애들이요, 뭘 갖다 막 갖다 감춰요. 그리고 70 먹은 노인이요, 괜히 꾸시렁거려요. 말이 많아요. 애들 혼자 쭝얼쭝얼 말이 많아요. 그리고 70 먹으면 씻겨놔도 지저분해요. 애들이요, 씻겨놔도 항상 지저분해요. 그러다가 이제 7, 6, 5, 4, 3 이렇게 가면 아이들이 심리가 이렇게 가서 1살, 2살 때 아이가 오줌을 싸요. 그러면 손으로 막 만지죠? 이때 누가 이걸 닦아주나요? 누가 닦아줘요? 엄마가. 자, 이번에는 엄마 차례예요. 엄마가 이제 오줌 싸놓고 만져요. 누구 차례야? 이제 자녀 차례예요. 이게 순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근데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래서 옛날에 보면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우리가 이거 기운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드라마에 보면 이런 거 봤죠? 민비인가? 민비 드라마에 보면 옛날 이렇게 가짜 인형 만들고 거기다 막 찍으니까 어떻게 돼요? 막 아파하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굳으세요. 아우, 저 집은 어떻게 돈 많은데 굳으세요? 막 하니까 그 자녀가 어떻게 돼요? 잘 돼요? 망해요? 망하잖아요. 그렇죠? 야, 이 집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처럼 살아? 많은 사람이 복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잘 살고 싶으면 이 순리를 지대로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청소년 시기는 뇌가 엄청나게 이제 가지가 막 뻗어요. 막 뻗고 나면 이제 중학교 2학년쯤 딱 되면 필요 없는 건 다 가지칩니다. 다 쳐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마에서부터 발달돼서 뒤에까지 딱 넘어가는데 13살, 14살 되면 넘어가. 여기가 후두엽 13살, 14살까지 넘어가면 다시 이마로 넘어와서 뇌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가지를 칩니다.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를 쳐요. 자, 이렇게 가지가 여기를 뚝뚝뚝 쳐내고 있어요. 어떤 걸 쳐내냐? 쓰지 않는 거. 여러분이 중학생이요, 너 공부나 해. 그리고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다닐 때 음악학원을 딱 끊었어요.
그럼 얘가 이제 음악학원에서 배웠던 게 가지가 약해지면 다 쳐버려요. 다 치면 얘가 음악을 하면 잘할 것 같은데 평생 안 하려고 그래요.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안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공부 말고 이것도 하지마 저것 다 잘라놓으면 하지만 뇌가 필요 없는 전부 가지를 쳐버려요. 가지 친 가지는 이 굵은 가지가 영양분으로 흡수를 해요. 그래서 급격히 이 나머지 있는 게 굵어지는 시기예요. 이게 청소년 시기예요. 그래서 선진국은요, 중학교 2학년, 우리도 지금 중학교 2학년 때 뭐 해요? 한번 현장학습 한 학기 정도는 재량학습 놔두죠. 이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뇌에 남길 걸 남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아이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반드시 예능이나 체육을 접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끊어요. 중고등학교 하면서 계속 끊어요. 다 이제 운동도 공부나 해, 음악도 공부나 해, 공부하니까 전부 다 잘라버리고 공부만 남아요. 그런데 공부가 안 되니까 너 그러면 뭘로 학교 다른 걸로 찾아보니까 찾을 게 하나도 없어요. 왜? 하려고를 안 해요. 왜 하려고를 안 해요? 너 하면 잘하잖아. 그렇죠? 하면 잘하죠. 근데 뭐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왜? 다 잘라놨잖아요. 이게 가지치기예요. 그래서 청소년 때는요, 아이에게 다양한 경험을 해주는 게 중학교 때는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어른은 이마가 이미 잘라주고 정리가 됐으니까 딱 눈으로 보면 뇌가 생각을 해요. 이마가 생각을 해서 손해로 전달을 해서 행동하도록 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여기를 막 가지쳐놔서 이 에너지가 이리 못 가요. 못 가니까 그러면 청소년들은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마는 뭐냐? 얘가 논리적 사고예요. 생각이에요. 가장 기본으로 얘가 중심축이에요. 중심축이고 얘가 망하면, 얘가 다치면 사이코패스가 돼요. 기본 양심이나 기본 인간관계 이런 부분이 다 뇌에서 이마에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얘들은 다 잘라져요. 잘라지니까 원활히 소통이 안 되니까 어느 쪽으로 가느냐? 축두엽으로 가죠. 그래서 얘네들은 변연계가 에너지가 도는 거예요. 이 변연계는 뭘 변연계라고 하냐면 편도체와 변연계인데, 이 변연계는 뭐냐면 이런 게 변연계예요. 변연계는 이런 겁니다. 드라마에 보면 멋있는 남자가 둘이 이렇게 얼마나 가까운 사이도 아닌데 갑자기 확 끌어안아요. 그러는 순간 이 여자가 갑자기 이 남자를 사랑해요. 맞죠? 이게 드라마야. 작가가 갑자기 탁 깜깜한 데서 딱 다가와더니 탁 포용을 해. 그 순간 이 여자가 딱 사랑을 하게 돼. 사랑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사랑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사랑이 돼요. 그 역할을 변연계가 하는 거예요. 변연계가 눈이 딱 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연계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이상 호르몬 그래요. 이상 호르몬, 이상하게 만든다, 사람을. 그래서 이 남자가 생기면 이상하게 만들어져요, 뇌가. 그래서 맛이 좀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변연계 역할이에요. 그래서 청소년 때는 내가 나하고 코드가 맞으면 그걸 사랑해요. 그래서 연예인을 사랑하고 막 이렇게 부모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건 논리적이잖아요. 논리적 나를 낳아준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데 얘들은 친구를 더 사랑해요. 얘들은 연예인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친구가 나와 그러면 가출하고 집을 나가요. 맞죠? 왜? 엄마보다 아빠보다 누구를 더? 그 다음에 논리적인 게 없으니까 너 공부해서 남준이 네가 이렇게 공부 못하면 앞으로 이렇게 가잖아. 이런 논리적 사고가 없어요. 그건 어른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은 논리적 사고가 있어요. 얘는 내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느냐. 근데 엄마가 다 잘라놨어요. 사랑하는 게 없어. 음악도 사랑을 했더니 잘라놨죠. 체육도 잘라놨죠. 다 잘라놨어요. 그럼 얘가 사랑할 게 뭐 있어요? 그 연예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꿈이 없는 애들 너무 많은데 꿈 있는 아이들 중에 80%가 연예인이에요. 왜? 다 잘라놓은 거예요. 그게 얘가 갈 수 있는 길을 다 잘라놓으니까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게 핸드폰이니까 거기서 찾는 게 연예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불쌍한 거죠. 다양한 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꿈이 없다는 게 왜 다 잘라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꿈이 없다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청소년들 애들 가르칠 아이들 제일 처음 딱 만날 때 첫인사가 너는 꿈이 뭐니? 이렇게 하나씩 꿈을 물어봐요. 그걸 보면 확실한 꿈이 딱 있는 애들이 아, 요 녀석이 성공합니다. 머리가 좋은 애가 아니라 확실한 꿈이 있는 애가 성공을 해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변연계라고 하는 요 움직임, 요렇게 생긴 요게 변연계, 요거예요. 요게 변연계거든요. 요게 요 변연계가 작동을 하고요. 두 번째는 같이 움직이는 게 편도예요. 그럼 편도체는 어떤 역할을 하냐? 불안, 공포, 막 짜증, 화 이런 역할을 제가 해요. 그러니까 괜히 짜증을 내는 거예요. 괜히 불안한 거예요. 괜히 화를 내는 거예요. 괜히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게 청소년들의 뇌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 갱년기 오는 것처럼 청소년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아이는 전두엽이 없으니까 편도체, 그래서 괜히 화가 나서 애 한 대 두드려 패고 싶고, 그리고 얘하고 나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건 적이야. 나하고 같은 방향을 보면 얘는 내 사랑하는 친구야.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나하고 생각이 같으냐 다르냐만 가지고 애들은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하고 아이는 절대 다르죠.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논리적이 없으니까 나 죽을 거야. 그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 집 나갈 거야. 나가는 거예요. 당장 자기가 책임 못 질 행동들을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논리적 사고가 없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논리적 사고가 없이 어떤 죄를 졌을 때 구속을 시키는 게 아니라 부모가 데리고 와서 잘 교육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훈방을 시키는 거예요. 왜? 얘네들 뇌는 논리적인 뇌가, 그러나 성인이 돼서 대학생이 돼서 똑같은 죄를 지면 얘는 구속시켜요. 왜? 얘는 이미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근데 이건 계획범이에요. 근데 청소년들은 계획범이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지은 죄예요. 얘네들은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그걸 죄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죄로 인정을 하잖아요. 왜? 이건 계획이에요. 이미 전두엽에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청소년은 욱한 거예요. 욱해서 우발적이에요. 그래서 우발적이냐 계획성이냐 이게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짓는 죄는 대부분 계획적인 것보다는 우발적이에요. 우발적인데 왜 그러냐? 이렇게 뇌가, 어른은 이마로 생각할 때 이쪽으로. 그러면 아이들이 가야 되는 방향을 다 끊어놓으면 얘가 음악을 하면서 스트레스 좀 풀고, 그렇죠? 운동을 하면서 농구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 아이들이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끊어놔. 공부하라고 이제 서서히 부모가 끊어 올라가요. 근데 어느 날 얘가 딱 뒤돌아보니까 남아있는 게 없는 거야.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뭐예요? 핸드폰이 손에 있어요. 자,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 게임으로 가겠죠. 자, 그러면 게임은 왜 안 좋냐라고 하는 게 또 이제 있어요. 자, 볼게요. 자, 이래서 청소년 시기에 게임으로 가지 못하고 청소년 시기에 한마디 툭 던지면 이 전두엽이 없이 바로 편도가 작동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뇌가 작동하기 때문에 툭 던지면 아,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강력한 여기 꽂혀요. 그래서 청소년 때 말 함부로 하는 거는 평생의 트라우마로 갖고 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청소년 때는요, 정말 부모님들이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돼요. 특히 아이가 중2병 걸려서 엉뚱한 짓 한다고 나가서 죽어라 살아라 뭐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이 아이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청소년 때는요. 그래서 이 청소년 때는 우울하고 분노한 게 이게 남아있는데, 그때 그런 걸 자꾸 자극을 시켜놓으면 이게 트라우마가 돼서 어느 때 문제가 되느냐, 결정적 시기에 그게 나와요. 이게 트라우마예요. 결정적 시기에 나오는데, 결혼할 때 남자 선택할 때, 여자 선택할 때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게 트라우마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심으로 결혼하는 사람, 이런 사람 많죠. 그런 거 성공하는 거 봤어요? 그냥 막연히 엄마 닮은 사람, 그렇죠? 막연히 아빠 닮은 사람, 아빠 같아서 좋았다. 근데 살아보니까 아빠하고 달라. 그러니까 이상하다, 우리 아빠는 이랬는데. 이게 잘못된 트라우마라는 거죠. 이런 트라우마가 있고, 그 다음에 분노, 이런 사람들이 또 화 조절이 안 되죠. 그래서 결정적인 결혼이나 취업이나 이렇게 선택에 갈림해서 어느 걸 해야 될까 막 고민할 때는 누가 나온다? 트라우마가 결정을 한다는 거죠. 트라우마가. 그래서 청소년 때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건 정말 중요하다. 자, 그래서 청소년 시기의 언어는 뭐 게으르니 어리석으니, 형은 잘했는데 너는 왜 못했니, 뭐 이런 비교하는 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이에게 아주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어머니 중에서는 45%, 아버지 중에서 42%가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요. 자,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우리 아이하고 자라면서 우리 아이한테 형하고 비교했다든지 이런 심한 말을 한 적이 나도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많이 있으시군요. 네. 그럼 오늘 가서 그 마음을 끌어내주라는 거예요. 그게 치유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 지금 뭐 한 거예요? 생각. 그렇죠? 이게 1차 생각이에요. 자, 그다음에 뭐가 바뀌어야 돼요? 예, 근데 행동은 어렵죠. 생각은 1시간이면 바뀌지만 행동은 3개월 가야 바뀌어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아이하고 소통을 해서 아이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절대는 논리적 사고가 없으니까 넌 이래야 돼,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 같이 맞춰주면 내 친구하고 똑같네? 이렇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연예인을 좋아하면 같이 연예인을 좋아해보고요, 같이 게임을 좀 같이 해보고, 이렇게 해서 방향을 맞춰주면 애가 나하고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거죠. 이게 청소년을 다루는 가장 좋은 비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청소년 상담할 때 가장 먼저 얘한테 설문조사하면 얘가 어디에 꽂혀있나, 그걸 먼저 찾아봐요. 얘가 지금 꽂혀있는 게 어딘가. 모든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꽂혀 있는 거를 빨리빨리 찾아서 말이 통해야 돼.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면 얘가 마음을 열어요. 그런데 너 지금 공부 안 하고 이러다가 너 나중에 시집도 못 간다, 이렇게 논리적 얘기, 너 그러다 어떤 남자 만날래,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통하는 거예요. 그거는 대학생 돼서 통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청소년을 대할 때는 우리 아이가 지금 어디에 꽂혀 있는가를 찾아내고, 너는 공부하랬더니 어떻게 연예인한테 꽂혀가지고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공감대 형성이 돼서 서서히 차단을 시켜서 끌어와야 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게 여기가 실제 42, 45지만 훨씬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다 하면 쪽팔리니까 아마 체크할 때 조금 안 했을 확률이 훨씬 많아요. 근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실제 현장에서 해볼 경우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줍니다. 저 상처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심한 말을 들은 아이들이 나중에 비행을 저지를 확률이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서 약 40%가 높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예요?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그래서 집에서 말하면 그게 각인이 돼서 그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네의 잘못된 행동은 악담으로 답하며 잘못된 행동을 낳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래서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는 게 이 아이는 가슴에 딱 박혀서 그거대로 행동하고, 야 그럼 너 공부하지 마,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 그럼 얘는 그거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그래서 청소년을 키울 때는 어머니가 가슴이 시커멓게 탄다. 그래서 시커멓게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탄 재가 거름이 돼서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났는데 그거를 죽여서 태우지 못하면 어떻게 돼? 속은 시원하죠. 근데 누가 죽어요? 애가 죽죠. 그렇죠? 근데 내가 가슴을 꽉 태우면 나는 죽지만 누가 살아? 애가 살죠. 이게 고민이에요. 내가 죽을 거냐, 애가 죽을 거냐. 이거 열심히 고민하세요. 둘 중에 하나는 결국 죽어야 되거든요. 자, 누가 죽어야 될까요? 네가 죽어라 그래야죠. 그렇죠? 아이들에게는 절대 빨리빨리라는 단어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절대 빨리빨리 쓰지 말고 기다렸대. 하나는 엄마가 박사님 저는 절대 안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했더니 얼른 이렇게 바꿨대요. 빨리빨리 안 쓰고 얼른.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잔소리를 하면 왜 안 되냐? 잔소리를 듣고 자란 애들은 해마가 작아져요. 해마가 압축이 되는 이런 아주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해마가 작아지는데 이 해마가 작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해마는 하는 일이 두 가지예요. 크게 감정과 기억을 처리하거든요. 그런데 좋다 이거요. 아이에게 자꾸만 빨리 해라, 잔소리하고 너 왜 그러냐 하면 해마가 작아져서 기억장치가 떨어져서 공부를 못해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데 좋다 이거, 그거는 어쩔 수 없다 이거. 공부를 못한다고 뭐 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감정 처리가 안 돼요. 감정 처리가 안 되니까 우울증이나 조울증은 빨리 오고요, 쉽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화를 욱하고 화를 내죠. 그래서 어머니하고 관계가 안 좋은 아이 치고 공부 잘하는 애 있나 찾아보세요. 주변에 어머니하고 아이하고 관계가, 모계가 흐트러져 있는 상태에서 공부 잘하는 애 혹시 있나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없어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은요, 아이가 입학을 하면 입학식 날 부모를 초청을 해요. 맞죠? 유명한 대학들 부모를 초청을 해요. 그래서 뭐 합니까? 방학 때 되면 또 학교로 부모를 초청을 해요. 뭘 하냐? 거기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을 해줘요. 힐링 프로그램을 했는데 왜 해주느냐? 공부시키지. 얘가 부모하고 관계가 힐링이 되면 될수록 성적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정말 우리 애가 공부도 잘하고 올바르게 키우고 싶으면 엄마와 관계가 좋다. 그럼 얘는 인간관계가 좋다는 거죠. 인간성이 좋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루어져야만 결국 공부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어떻게 아이에게 잔소리 안 하고 힐링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도 내가 아이와 늘 소통을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크면서 나는 정말 엄마 미안해서 공부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놀면 안 되지.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나한테 기대를 갖는데 이래야 되는데, 엄마 그럼 공부 안 할 거다 이렇게 해요. 엄마 나 그럼 공부 안 할 거야. 이건 보세요. 엄마가 머릿속에 뭐만 들어있다? 공부만. 그래서 엄마들한테 물어봤죠. 어머니들은 아이가 어떻게 컸으면 가장 좋겠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요, 행복하게 컸으면 좋겠어요. 자, 엄마들이 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나요? 애들이 행복하게 컸으면 좋겠죠? 요번에 애들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할 때 엄마가 제일 행복하니? 100점 맞을 때예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행복하게 크길 바라지만 그 행복의 꿈이 뭐냐는 거예요. 공부예요. 여러분은 공부인데, 그러면 보자고요. 자, 우리나라가 유대인보다 뭐가 좋다고 그랬어요? 머리가 얼만큼? 7만큼 높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머리라고 그랬죠. 근데 왜 우리는 유대인만큼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아이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의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공부를 왜 하냐? 대학 가라. 왜? 좋은 대학을 왜 가야 되는데? 좋은 데 취직해야지. 왜? 그래야 좋은 남자 만나고 좋은 여자 만나지. 그래야 돈을 벌지. 우리 때는요, 우리 때는 다 근로자 가서 노동하면서 아버지 다 힘들게 해서 형을 키워, 형을 대학을 보냈어요. 왜? 형이 잘 돼야 집안 살려. 그다음 우리 누님도, 우리 저 고모도 보니까 전부 다 여자들은 공부도 안 하고 장남을 키웠다. 우리 아버님을 학교를 보내려 노력을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장남을 잘 키워놨더니 그 장남이 동생들을 잘 챙긴 사람도 있지만 안 챙기더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어떤 가치관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면 된 거야.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었잖아요. 넌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너는 이 땅에 왜 태어났냐? 그걸 깨달아라. 너가 이 땅에 그냥 하나님 보낸 게 아니라 너는 이 땅에 올 때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너는 세계를 이끌어 나갈 인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널 이 땅에 준 거야. 얘는 어려서부터 나는 돈 벌려고, 대학 가려고, 취업하려고가 아니라 이 세상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뭐가 해야 되지? 그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얘가 한 대 때렸다고 내가 때려? 기다려야지. 리더가 되려면 중앙으로 가야지. 미국으로 가야지. 이 생각을 가지고 큰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지. 머리는 우리보다 나빠요. 여러분의 아이를 정말 진정한 리더가 되려면 말부터 바꾸라. 말이 씨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너는 좋은 대학 가면 좋은 대학 가는 게 끝이야.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고 나면 이제 난리죠. 그래서 4학년 되면 다시 이제 취업에 올인해요. 그 취업을 하면 뭐 하냐고.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직장을, 그렇게 130대 1의 경쟁률 뚫고 들어간 청년들이 3년 안에 40% 아이들이 이직률이 있어요. 왜? 여러분 아이들이 꿈이 없어요. 그냥 직장을 가기 위한 거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애가 없어요. 소신껏 나는 교사가 될 거야. 이미 어려서 꿈인 애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교사가 되죠. 근데 난 대기업 갈 거야. 꿈이 대기업이에요. 대기업에서 어떤 일을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꿈이 대기업이야. 근데 가보니까 안 맞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애들이 꿈이 대학이에요. 그럼 꿈이 대학, 서울대 와서 뭐 할 건데? 그냥 서울대가 꿈이에요. 그럼 꿈이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이에요. 그럼 대기업 가서 뭐 할 건데요?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 어떻게 이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공하는 사람의 뇌가 더 다르더라니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달라요. 여러분 가장 성공한 사람들 중에 딱 한마디 이런 게 있죠. 중요한 일 중에서 급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건강 중요하죠. 근데 급하진 않잖아요. 그냥 내일로 미루잖아요. 그렇죠? 살 빼는 일 중요하죠. 근데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그럼 맨날 오늘만 먹고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족들 사랑하는 일, 가족에게 정말 아빠가 너만 사랑하는 거 알지? 이런 말. 그죠? 정말 이게 중요한 일이죠. 가족이 사랑하는 일. 근데 급한 건 아니에요. 그러다 놓쳐요. 그러니까 급한 일과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이 어떤 건지를 분석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을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가장 그럼 실패하는 그 집단 중에서 하버드대면 하버드대 중에서 실패하는 사람,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 그 다음에 예배 시간을 딱 2시면 집에서 민기적거리다가 2시 딱 될 만큼 돼서 나와. 근데 차가 조금 막히면 그때부터 가슴이 어떻게 돼요? 조마조마하죠? 그게 스트레스. 그래서 그 사람 빨리 죽는 거예요. 그러면 20분 전에 오면 차가 좀 막혀도 마음이 편안하고, 뚫리면 일찍 와서 기도하고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그 다음 성공하는 사람이 뭐냐면 시간을 딱 맞춰서 오는 사람이 아니라 여유 있게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여유 있게 준비하는 사람. 그래서 항상 5분 늦는 사람은 항상 5분 늦어요. 근데 그 사람은 5분 늦는 게 중요하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 5분 늦을 때까지 엄청나게 마음이 이거 큰일 났다 이러고 온 거예요. 5분 늦어서 어떻게 하지? 묵도할 때 들어갈까? 목사님 기도할 때 들어갈까? 어떻게 들어가지 마. 이런 것 때문에 오는 내내 마음이 불편한 스트레스 때문에 곧 죽고 치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만 20분 먼저 30분 먼저 와도 절대 치매 안 걸린다니까요. 그렇죠? 꼭 그렇게 해서 이거는 공식이에요. 성공한 사람들 첫 번째,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찾아서 한다. 놓치기 쉬운 것들이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한다. 두 번째, 임박하지 않고 이왕 시간 집에서 명적거리지 않고 임박하지 않고 여유 있게 온다. 왜 그러냐? 임박하면 마음이 두근두근해서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 뇌를 다친다.
이런 아주 단순한 일상생활의 변화가 생각의 변화가 아니라 일상생활의 행동의 변화가.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보시면 목사님이 누가 치매 걸릴지 다 알아요. 딱 보면 이제 20분 전에 온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 뭐 마초 뛰어들어오는 사람은 곧 병원에 누워 있을 사람이 다 나와요. 딱 네. 다 나와. 이제 보라는 통계를 한번 내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됐나 안 되나. 정확히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마가 떨어지고 저렇게 차단되면 결국 청소년들이 갈 때는 유일하게 손에 쥐고 있는 핸드폰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핸드폰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청소년의 대안은 뭐냐? 그러면 뇌를 이쪽 저쪽 막 쓰는 소통으로 다시 뇌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와서 청소년들이 캠프를 통해서 교회에서 아이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혼자 하는 거 말고요, 함께 하는 무엇인가가 대안이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학생들이 체육 시간에 혼자 하는 게 없어요. 축구도 저학년들은요, 골을 몇 개 넣느냐가 승패가 아니라 어느 팀이 더 많이 패스를 많이 했냐가 이기는 거예요. 패스 많이 한 팀이 이겨요. 그래서 팀워크를 중시 여기죠. 우리나라처럼 내가 축구 잘한다고 혼자 잡고 혼자 가서 골 넣고 만세 이렇게 부르는 애는, 그건 미국에서는 그런 애는 인간성으로 안 쳐줘요. 누가 가장 인기가 좋다? 패스 많이 하는 애. 그래서 가장 패스 많이 한 사람이 그 중에 VIP입니다. MVP가 가장 패스 많이 한 사람. 뭐예요? 배려하고 양보하고 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원래 참 진정한 리더는, 한국의 리더는 나를 따르라요. 나를 따르라. 이게 리더였거든요. 지금의 리더는 예수님 같은 리더예요. 어떻게?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읽어줘야 돼요. 네가 나를 알아봐. 내가 어떤 사람이야? 나는 좌뇌형이야. 그러니까 따라와가 아니라 이 사람이 좌뇌형이냐 우뇌, 정확히 사람을 알고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어떤 따뜻한 카리스마. 요즘에 회사에 같은데 신입사원 교육할 때 보면요, 임직원들이 딱 가요. 그럼 신입사원들이 딱 초긴장돼 있잖아요. 가서 엄포 주는 게 아니라 발 씻어줘요. 임직원들에서 발을 씻어주잖아요. 발을 씻어줘. 따뜻한 카리스마예요. 그게 성경의 예수님은 3년 동안 따뜻한 카리스마를 설득을 했어요. 따뜻한 카리스마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항상 교회나 어디서나 가장 문제하는 누구냐? 혼자 노는 애. 집에서도 들어오자마자 방에 혼자 들어가서 있는 애. 그건 공부를 하든 뭐를 하든 상당히 문제예요. 아이가 오면 한 30분 정도는 가족과 이왕 소통 좀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아이가 들어오자마자 방에 들어간다? 그럼 뭐가 문제가 있죠. 드라마에서도 보세요.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방으로 쑥 들어가요. 자, 이 집 문제 있는 집이야 없는 집이야? 없는 집이야? 있는 집? 있죠. 그게 혹시 우리 집 아닌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오늘부터 이제 여보 이리 와 대화하지 마자. 알았어. 이제 30분 대화하려고 왔는데 5분 대화하다가 됐다. 그만해라. 들어가. 이건 더 심각한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집. 자, 그러면 자, 돌파구가 없는 이런 청소년들은 그래서 무기력. 얘 보세요. 얼마나 무기력하게 생겼어요. 무기력입니다. 무기력. 의욕이 없어요. 그래서 관심이 없어요. 의욕이 없어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왜? 공부는 아닌데 나머지 뇌를 다 잘라놨어요. 근데 얘는 공부는 아니에요. 근데 나머지 다 잘라놨으니 하고 싶은 게 있겠어요? 없죠. 자, 그래서 결국 돌파구는 게임으로 갔는데, 그럼 왜 게임은 가느냐? 게임은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생각을 안 하거든요. 게임은요, 뇌가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게임이에요. 그래서 게임할 때 이 아이가 지금 게임하고 있죠? 뇌를 찍어봤더니 어디만 움직이느냐? 이 뒤에만이요. 여기만 움직여. 여기만. 그것도 아주 약하게. 전두엽 요만큼 밖에 안 움직여요. 그럼 왜 이 원리가 뭐냐는 거죠. 근데 아이가 책으로 딱 바꿔줬더니 똑같은 애거든요. 갑자기 엄청나게 에너지가 붓죠. 앞에도 붓죠. 이렇게 에너지가 막 돌아요. 책 읽을 때요. 왜 그러냐? 지난번도 잠깐 설명했지만 뇌는 모든 시각은 얘가 후두엽에서 받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을 딱딱딱 보면서 이 볼 때마다 이 뒤에가 막 움직여요. 그 다음에 딱 우리 자매님을 보면 얘가 다시 앞으로 보내서, 아, 자매님 이쁘다. 이따 끝나고 차 한잔 하라고 말해라. 이렇게 시켜요. 누가? 이 이마가. 그러니까 얘가 눈으로 보면 이마로 가서 이마가 분석을 한 뒤에 손해로 전달해서 행동하게 만들어요. 자,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뇌는 항상 이렇게 움직여요. 그런데 게임이라고 하는 거나 이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뇌가 생각할 기회를 안 줘요. 위에서 막 폭탄이 떨어지는데 내가 피해야 돼요. 근데 폭탄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 눈으로 봤어요. 그럼 얘가 눈으로 보고 이마로 전달해서, 야, 폭탄 떨어지는데 오른쪽으로 피할까 왼쪽으로 피할까? 그럼 이미 죽어요. 이미 얘는 폭탄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 후두엽에서 보면 그냥 바로 전두엽으로 안 가고 바로 어디로 가요? 손으로. 그래서 후두엽에서
손해로 바로 가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안 써요. 계속 안 쓰면 후두엽과 전두엽으로 연결되는 시냅스가 필요 없는 줄 알고 끊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게임 중독증 그래요. 게임 중독은 가상과 현실을 구분을 못해요. 전두엽이 끊어지니까 가상과 현실을 구분을 못하니까 게임 속에서 그런 흉악범처럼 현실에서 사람들에게 흉악범처럼 해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자 보자고요. 그러면 자 책을 읽을 때와 게임을 읽을 때 두 아이의 뇌를 비교 분석해서 찍어봤어요. 똑같은 아이예요. 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 아이를 보니까 이쪽은 전혀 뇌가 에너지가 없는 반면에 이쪽은 이렇게 많은 부분이 보고 전두엽과 중간에 여기 운동 영역부터 여기 끝에 감성의 뇌까지 이렇게 움직여요. 이게 그래서 책을 읽을 때와 게임할 때는 현격하게 뇌가 다른데, 자 그러면 게임 중독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을 3시간 이상 만지는 아이들은 뇌가 어떻게 변하느냐. 보세요. 이게 정상 일반 학생의 정상 학생의 뇌거든요. 요게. 근데 얘는 이 하얀 거 둥그란 천운돼 있죠. 오른쪽 축두엽이 에너지가 없고요. 이마가 전전두엽 에너지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생각하는 거를 극히 싫어하고요. 감정이 약해져 있어서 욱합니다. 그래서 게임할 때 건드리면 욱하는 거예요. 게임할 때 핸드폰 그만해라 그럼 욱하는 거예요. 왜? 오른쪽 감정의 뇌가 없죠. 그 다음에 여기 이쪽 뇌가 얘처럼 활성화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생각하는 거 싫어하죠. 그래서 책 읽어요. 그럼 생각해야 안 해? 건성으로 읽어요. 공부 좀 해. 생각 안 하고 건성으로 하는. 그래서 앉아서 멍하게 있는 거, 멍 때려요. 그래서 게임 중독증 아이들은 앉아서 멍합니다. 수업 시간에. 그런데 스트레스를 손으로 푸는 애들은 계속 앉아서 지우개에다 구멍을 파요. 계속 구멍을 파든 낙서해요. 그 다음에 몸으로 푸는 애는 계속 다리를 떨어요. 근데 게임 중독은 딱 하나예요. 앉아서 선생님 보고 있는데 생각이 멍하게 딴 생각하고 있다. 왜? 아무 생각 없이 생각이 딴 데로 가요. 그래서 게임 중독 아이들과 스트레스 푸는 건 전혀 다르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게임 중독에는 점점점 괴팍해집니다. 그러다 가만히 있다가 욱하고 터지면 나도 모르게. 그래서 6학년짜리 게임한다고 엄마가 막 혼을 냈더니 엄마가 TV 보고 있는데 게임 끝내놓고 뭐예요? 야구방망이 갔다 엄마 앉아있는 뒤통수를 때렸는데 엄마가 죽었잖아요. 너 왜 그러냐 했더니 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죽고 나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뭐야? 생각이 행동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럼 얘는 이 행동이 이 게임 안에서 본 게 자기가 여기 저장돼 있는 행동이라고 3개월 내내 게임 3개월 이상 하면 얘는 가상과 현실을 구분을 못해서 이 가상 속에서 막 싸운 게 현실로 착각을 하니까 그렇게 야구방망이를 갖고 엄마를 그 안에서 본 것처럼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빠져나갔다? 생각이. 그리고 나중에 정신 차리고 생각이 들어가고 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게 누가? 얘가. 나도 모르게 얘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 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정신병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린은 생각에서 점점 멀리 떨어뜨려요. 사람을요. 계속 멀리 떨어뜨려. 그걸 우리가 얼만큼 멀리 갔냐의 기준에 따라서 얘는 증후군이다 아니다, 얘는 치료를 얼마나 해야 된다,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증후군인지 모른다. 왜?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는 한은 내가 중독인지 몰라요. 끊어봐야 돼요. 제가요 어느 증권회사 남자 직원들 강의할 때 주제가 뭐였냐면 리모컨을 놓자 앉아, 이 주제로 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인천에서 하시는 분인데 토요일날 이제 강의를 딱 듣고 집에 가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6살 8살 아들만 둘인데 야 오늘부터 TV 못 봐. 딱 이제 공포를 내렸어요. 딱 내렸는데 6시 조금 지나니까 두 녀석이 TV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뭐 할 시간인데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래서 이 아빠가 야 너네 못 본다고 했잖아. 그리고 소리 벌럭 질렀대요. 한 8시쯤 지나니까 자기 부인이 이상한 짓 하더래요. 걸레 갖고 계속 TV만 닦고 있더래요. TV만. 어? 조금 있으니까 방에 들어가 있던 작은 놈이 문을 삐끔 열고 아빠 눈치 보면서 엄마 그거 어제 드라마 아슬아슬하게 끝났는데 안 봐도 돼? 그러고 얘기해 주더래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게 완전 열렸어. 당신 집에서 말해 애도 못 보고 말해 정신 그렇다고 막 잔소리한 다음에 TV가 이게 그 전에 이렇게 뒤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 좀 아날로그인가 왜 이렇게 두꺼운 거 있죠 TV. 요새는 얇잖아요. 그래서 이걸 못 들어서 그 앞집 아저씨 불러다가 이 TV를 이렇게 거꾸로 벽을 이렇게 돌려놓은 거 못 보게 하려고 낮에. 얼마나 보기 싫어요. 뒤에가 보이니까. 그렇게 돌려놨대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집안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더래요. 애들이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아빠 TV 언제 더 와? 푹 쓰러자고. 잠꼬대 하는데 아주 심각하게 잠꼬대 돼. 일어나다 막 잠꼬대 하고, 자기도 집에만 오면 시간이 그렇게 안 가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딱 신문 펴들고 나는 아닐 거야. 그리고 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대요. 그리고 시계 딱 보니까 9시밖에 아직도 안 된 거예요. 9시 뭐 할 시간이야? 뉴스. 이게 계속 맴돌대요. 우리 집은 중독증. 그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박사님, 정말 우리 끔찍한 중독이에요. 근데 제가 제일 큰 중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일단 나가라. 그래서 이제 애들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몇 달 지났는데 이분이 이렇게, 박사님,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호수공원에서 1시간 내 운동하고 같이 셋이 뛰어놀고 집에서 탁 샤워시키고, 그래도 시간 보면 9시밖에 안 됐는데, 그전엔 집에 와서 씻고 뭐 하다 이렇게 좀 TV 리모컨 보다 보면 금방 12시래요. 저녁 시간이 이렇게 길은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같은 아빠를 위해서 자기가 한번 이렇게 어디 가면 보조 강사를 한번 저를 한번 세워주세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중독이지 아닌지 늘 경계를 해야 돼요. 저희도요, 살면서 이제 이게 TV를 없이 살았었어요. 없이 살다가 노트북 갖고 있다가 아이들이 이제 공부할 때 되면 노트북이 필요하면 펼쳐놓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는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없었는데, 큰 애가 32이고 작은 애가 28이에요. 큰 애가 32인데 26 됐을 때 이제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한 번 이렇게 말해요. 아버님, 우리 이제 다 컸는데 TV 하나 사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한번 가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가장 환영을 하는 거예요. TV 하나 사. 그래갖고 이제 제가 가장 좋은 삼성전자를 딱 가서 봤어요. 봤더니 TV가 이쪽부터 이제 금액이 쫙 차등화되는 거예요. 가는데 이쪽 끝에 있는 거 있죠. 와, 이건 진짜 이렇게 휘어 있는 거 있죠. 기능도 엄청 많이, 막 사이클 타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막 가상으로 막 간대요. 야, 거기 가서 눈이 꽂히는데요, 500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는 그동안 TV 안 샀으니까 그거 하나 사자라고 딱 사다 놨어요. 세상에 얼마나 재밌는지. 야, 진작 사다 놓을 걸, 이렇게 재밌는 걸 내가 모르는 거예요. 드라마가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 열흘 지났는데, 한 달 지났는데 우리 식구들이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저녁만 오면 전부 다 여기 앉아서 전부 다 막 뭐만 봐? 야, 그전에는 없으니까 이런 얘기 하던 게 4시간을 테레비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4시간을. 큰일 나겠더라고요. 완벽하게 대화가 단절됐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날 막 포장해가지고 저 평창에 계신 아버님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동네에서 소문났잖아요. 이런 TV 주는 효자 아들 낳았다고. 그 동네 다 소문났어요. 가게만 하면 아이고, 이 아들이 TV 보낸 아들이야? 그런 TV 이렇게? TV는 있다 없으면 얼마나 허전한지도 알지만, 없다가 있으면 얼마나 심각한지도 알아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한번 핸드폰 한번 치워보세요. 누가 그럼 발작하는가? 물론 나겠지만 한번 꼭 해보세요. 이거는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뇌파를 찍어보니까, 이 뇌파가 보통 저희가 뇌파를 통해서 보는데 알코올 중독이나 이렇게 마약 중독의 뇌파는 달라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걸 봤어요. 이거는요, 안정된 뇌파인데, 이거는 보통 우리가 스마트폰 중독의 뇌에서 약물 중독자와 비슷한 뇌파가 나와요. 결국 스마트폰 중독도 약물 중독처럼 끊으면 금단현상이 오더라는 거예요. 금단현상이 오고 그 고비를 넘기까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부려요. 그래서 한 중학생 엄마가 목동 사는 분이 이제 이 스마트폰 중독 때문에 이제 처방이 들어갔는데, 중학생이니까 엄마가 따라다녀야 돼요. 학교 끝나면 딱 기다리고 있다 데리고 와요. 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올인해서 애를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가 학원 가면 학원 앞에다 딱 대놓고 학원 들어가는 거 보고 집에 가요. 집에 가면 학원에서 전화 왜 안 왔다고. 얘가 딱 학원 문 앞에 숨어있어. 엄마 갈 때까지. 딱 가면 도로 PC방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예 PC방 잡아다가 또 학원 집어넣고 기다렸다가 끝나면 이게 얼마나 힘드냐고요. 결국 그렇게 4개월을 해서 바꿨어요. 4개월 만에 결국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바뀌는데, 그래서 이게 본인이 나 게임 그만하고 공부해야지, 이게 안 돼요. 알코올 중독자가 왜 못합니까? 의지력이 약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게 넘어간 거예요. 근데 스마트폰 중독도 똑같아요. 넘어가 버리더라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태블릿 PC는 어떠냐는 거죠. 태블릿 PC로 이제 공부 많이 시키잖아요. 그거 괜찮을까? 그래서 한번 조사해 봤어요. 태블릿 PC로다가 어떤 똑같은 책을 집어넣고 거기다 어떤 문제를 찾아내도록 했더니, 두 아이에게 실험했더니 얘가 7번 찾는 동안에 속도는 얘가 3번밖에 못 찾았는데,
찾은 것 중에서 얘는 24개가 오답이고 얘는 16개가 오답이라서 태블릿 PC가 아닌 것 같고 하는 애 훨씬 뛰어났어요. 그런데 혹시 그럼 얘가 머리가 좋은 애가 아닐까요? 그렇게 말할까봐 이번에는 태블릿 PC를 바꿔봤어요. 바꿔서 거꾸로 이제 얘가 태블릿 PC를 갖고 했고요. 얘는 책을 갖고 똑같은 내용을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얘가 거꾸로 8개가 맞고 얘는 2개를 맞고 7개 틀릴 때 21개가 틀려요. 그러면 왜 태블릿 PC는 저렇게 안 되는데 태블릿 PC로 하느냐? 잘 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태블릿 PC로 한 아이들의 뇌는 어떤가 봤어요. 자, 종이를 볼 때는 이렇게 생겼는데 태블릿 PC 할 때는 여기가 과부하 걸려요. 그래서 별일도 안 했는데 뇌가 피곤한 거예요. 태블릿 PC 하면. 제가요, 이 부부 힐링하는 팀들이 있어요. 그 팀들에게 하루에 어머니는 집에서 핸드폰 이거 검색을 얼마나 하나요? 그랬더니 저 별로 안 하는데요? 조금 해요. 이래서 내가 그럼 그거를 일기장에다가 한번 써보라고 그랬어요. 자, 애 재워놓고 조금 하는데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적어보라고 그랬어요. 이 군단이 많아요. 하는 임상 군단이. 그런데 그걸 적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발표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박사님 저는 조금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을 재보니까 1시간이 금방 간 거예요. 애 재워놓고 잠깐 쉬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쉬려고 한 게 아니라 뇌를 과부하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 2시간 집에서 검색하는 거 후딱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단 중에 집에 아예 TV가 없고요. 저가 한 그대로 아이들에게 노트북 갖다 놓고 있는 집이 2집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집안일 다 하고도 알바를 해요. 어떤 알바를 하냐면 제가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서점에 가서 찾는 게 너무 오래 걸려요. 책 찾는 게. 이 사람은 책을 찾는 알바를 해요. 찾아가지고 또 그걸 읽어요. 읽고 괜찮으면 저한테 이렇게 선택해 주거든요. 이거 괜찮아요. 그럼 내가 그 책 값 주고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권씩. 괜찮아, 알바죠? 그렇게 시간이 남아 돌아가는데 나머지 엄마들은 시간이 없대요. 뭐 하느냐고? 이거 보느냐고 금방 갔어요. 그러니까 뇌는 어떻게 돼 있어? 엄청나게 과부하 걸려 있죠. 근데 저녁에 남편이 퇴근해. 그럼 뭐라 그래? 여보 나 피곤해. 일 좀 도와. 왜? 애 보는 게 얼마나 힘줄 알아? 이렇게 해요. 왜? 나는 핸드폰은 금방 검색하고 나머지는 애 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힘들죠. 근데 애가 깨어났어. 애가 깨어났는데 나는 쉬느냐고 이걸 했는데 뇌를 과부하 만들어놨어. 애가 깨서 징징거려. 그러니까 뭐라 그래? 너 왜 자고 나서 울어? 화를 내죠. 화를. 남편이 퇴근하니까 뭐라 그래? 나 좀 도와. 나 피곤해 죽겠어. 그래서 남편한테 괜히 피곤하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소통의 부재의 시작이 바로 태블릿 PC예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만화책은 어떠냐는 거죠. 만화책은 괜찮을까요? 라고 해서 만화책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만화책을 볼 때는 뇌가 책을 볼 때와 두 비교를 해봤더니 태블릿이 PC 볼 때나 똑같아요. 만화책도요. 왜 그러냐? 자, 만화책이 그림을 보면 이 뒤에서 봤어요? 왜 이런 내용일까? 전두엽이 생각 안 해도 다 나오잖아요. 아무 생각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생각 없이 그림만 봐도 스토리가 나오죠. 드라마 보면서 아 저게 왜 그럴까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그럼 드라마가 가다가 딱 멈춰. 그리고 자 다음 장면은 뭐가 나올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정말 괜찮은 드라마예요. 딱 멈추고 다음 장면에 뭔가 상상해보고 나름대로 이야기 가족끼리 나누세요. 앞으로 이런 드라마가 나오면 이건 히트 칠 거예요. 그렇죠? 딱 하다 멈추고 두 사람은 이혼할까요? 안 할까요? 둘이 부부가 지금 이야기하세요. 앞으로 이런 드라마는 뇌 발달에 도움을 주는 드라마, 가족의 소통 주는 드라마. 그건 아마 가능성도 있지 않아요? 어떤 드라마 재밌게 하다 딱 끊고 다음 부분을 가족끼리 이야기 나누세요. 그렇죠? 이거 얼마나 좋아요. 자, 이런 드라마가 있다면 이거는 이마로 보다가 전두엽이 가요. 근데 이거는 내 생각이 없이 자기가 알아서 가요. 나는 그냥 따라가면 돼. 그래서 TV 볼 때는 전두엽이 하나도 안 움직여요. 그래서 남편이 집에 오면 TV만 안 봐. 왜? 뇌를 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쉬는 거예요. 쉬어요. 그게 쉬는 거야. 근데 그 쉬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화책도 결국 뇌에는 저를 도움을 못 준다라고 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뭐가 뇌에 도움을 줄까? 요건 다음 시간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